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어느새 1월도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을 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혼조세를 오가다 장 막판 힘을 내주면서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연초 상대적으로 탄력이 강했던 코스닥은 장 막판으로 갈수록 하락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860선을 내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의 낙폭이 깊었죠. 네, 지난주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 1위이기도 한 에코프로비엠이 3% 하락하면서 30만 원 선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HLB, 알테오젠, 셀트리온 제약 등 탄력이 강했던 종목들도 일제히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총 10위권 내 거의 모든 종목이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도주 부재 속에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진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꺾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습니다. AI에 대한 기대감이 기술 분야에서 힘의 균형을 바꾸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갤럭시 S24 공개 임박, AI 스마트폰 시대 예고입니다. 세계 최초의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인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시리즈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현지 시간 17일 언팩 행사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AI폰 시장이 스마트폰 제조사의 다음 격전지로 부상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애플을 따돌리고 선두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연초 주춤했던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다시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죠. 네, 삼성전자가 9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온 디바이스 AI 대장주로 부상한 제주 반도체 탄력이 가장 좋았는데요. 디자인 하우스 업체인 가온칩스, 에이징랜드도 동반 강세를 기록했고 퀄리타스 반도체 그리고 엑시콘 등도 고른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LG 전기차 충전 미래 성장 동력 승부수입니다. LG전자가 미국 텍사스주에 해외 첫 전기차 충전기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연간 10,000대 이상의 충전기를 생산할 계획인데요. 미국을 교두보 삼아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충전기 시장은 오는 2030년 244조 원 이상으로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오늘 시장의 약세장 가운데서도 전기차 충전 관련주의 약진이 돋보였죠. 네, LG 헬로비전이 오전 10시쯤 상한가로 문을 닫으면서 가장 탄력이 강했는데요. Y2솔루션, SK네트워크스 등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들도 동반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에너지를 분출했습니다. LG전자의 미국 현지 본격 공략 소식에 주목받는 전기차 충전기 테마, 종목별 성장 잠재력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AI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 모으고 있는 에이징랜드와 엑시콘, LG 헬로비전 그리고 SK네트워크스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갤럭시 S24 공개 임박, AI 스마트폰 시대 예고입니다. 삼성전자의 첫 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가 이번 주에 드디어 정식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미국에서 현지 시간 17일 오전 10시에 언팩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애플도 하반기에 아이폰 16에 생성형 AI를 탑재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초기 AI폰 시장에서 어떤 기술을 중심으로 좀 어떻게 형성이 돼 나갈 것이다라고 좀 봐야 될까요, 부장님?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분기에 출하량을 보면은 이제 20% 정도를 차지를 해서
출하량 기준은 1등을 차지를 했는데 아무래도 중저가폰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프리미엄 시장은 거의 한 70% 정도를 애플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시 과거의 그런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이 AI 폰에 대한 거는 기대들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이제 통화하는 중에 실시간 통역 기능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뭐 사진이나 뭐 이제 이메일 같은 그런 문서를 편집하는 그런 기능 등이 현재는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아마도 언팩 행사에서 추가적인 기능들을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이런 행사를 하는 것들 역시 이제 잃어버린 시간을 찾기 위한 이런 선점 효과를 노리는 그런 측면들이 좀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또 중국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올해 연내 대부분 다 이제 AI 이런 폰을 출시를 할 예정인데요. 사실 최근의 흐름이 특히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애플로 많이 또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흐름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또 애플만의 나름의 또 커뮤니티가 또 있어서 일단 이게 과연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선점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봐야겠고요. 물론 국내 모 증권사에 따르면은 이번 삼성 갤럭시 24가 이를 통해서 향후 2년 동안에 이 AI 폰의 점유가 5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있는 리포트가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현실화될지는 우리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다. 너무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좀 힘들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조금 더 두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삼성전자의 AI 폰 공개를 앞두고 지금 온디바이스 AI 관련주가 다시 좀 뜨거워졌습니다. 사실 뭐 지난해 연말부터 이미 좀 탄력적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연초 조정에도 불구하고 좀 뭐 지금 담아도 될까 하는 고민도 좀 들면서 지금 따라가지 못하면 더 소외될 것 같기도 해서 약간 갈피를 못 잡고 계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이 삼성전자 AI 폰 공개를 좀 담아야 되는 신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의 탄력에서 조금 덜어내야 될까요, 대표님? 담아도 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삼성의 갤럭시 이번에 24에 AI 부분이 탑재가 되는 부분, 예전에도 AI는 탑재가 됐었잖아요. 네. 그때보다는 이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해보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제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대부분 지금 스마트폰에만 국한이 되는 게 아니고 이번 CES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AI가 이제부터는 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 안에서는 이제 원래는 자동차하고 스마트폰에만 온 디바이스 AI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만은 향후에는 뭐 세탁기라든지 아니면 로봇 청소기라든지 아니면 식세기까지도 이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대부분 AI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은 대부분은 이제 팹립스 업체가 되었던 설계를 해야 되니까 밥솥에 들어가는 AI하고 네. 청소기에 들어가는 AI가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설계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 파운드리가 필요하고, 이거 두 가지를 이어줄 수 있는 디자인 하우스는 굉장히 향후에도 성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지금 확장되어 가는 때이기 때문에 눈여겨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삼성 AI 스마트폰 첫 공개를 앞두고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오늘은 에이징랜드 그리고 엑시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두 분께서는 다 고사인을 켜주셨는데 에이징랜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월 초에 신고가 경신 후에 탄력이 좀 둔화가 됐지만 지난주 월요일에 급락한 후에 다시 에너지를 채우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뭐 장중에는 장 초반에 좀 올랐다가 막판에는 1.3% 정도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부장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에이징랜드. 예,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라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뭐 국내 유일한 그 TSMC의 공식 이런 이제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로 좀 선정이 되어 있는 회사고, 설계부터 공급까지 뭐 턴키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다른 업체들 사실 뭐 무늬만 AI 관련주의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매출액이 AI 관련된 매출액이 한 20% 초반이었는데 작년 상반기에만 이제 59%까지 늘어났고요. 현재 수주 잔고도 대충 한 70% 정도가 AI 관련된 그런 수주입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된 분야의 수주가 계속해서 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들이 현재 좀 트렌드에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실적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막 껑충 뛰진 않는데,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 그래도 디자인 하우스, 팹리스 업체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주가적으로 이렇게 막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하에 또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의 일단 슈팅 가능성은 좀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한번 좀 보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무늬만 AI가 아니라 TSMC의 디자인하우스 공식 파트너면서 뭐 수주 잔량이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사업 내용에서도 AI가 50% 넘게 차지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게 이제 디자인하우스 업체들이 온디바이스 AI 시장에서 얼마나 좀 함께 성장을 해 나가는 건지 좀 궁금하고, 시장 내에서 에이징랜드가 경쟁력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일단 우리가 그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AMD라는 회사가 이제 엔비디아의 야성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일단 나왔었고, 실제로도 보더라도 엔비디아 주가가 조금 쉬어갈 때 AMD라든지 아니면 퀄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도전장을 내고 있는 인텔의 주가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엔비디아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인데, 엔비디아가 여전히 MS 자체가 90% 정도를 가지고 있고, 이 90% 정도의 MS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낙수 효과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 TSMC 부분에 약간은 뭐 이렇게 같이 이제 매출의 성장을 할 수 있는 동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디자인 하우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를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생산을 하고 난 다음에 곧장 이 반도체 부분을 제품에 장착할 수가 없어요. 이 장착할 수 있게 또 한 번에 디자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디자인 하우스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아까 얘기를 할 때 AI 시장이 굉장히 확장이 된다면 붙을 수 있는 부분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요거는 2차 전지도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2차 전지를 LG화학에서 LG 에너솔루션에서 만든다라고 해서 바로 이걸 자동차 회사에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중간에 모듈 형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갖다 공장을 따로 만들어요. 두 개의 회사가 합작을 해서 JV로 공장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그 모듈화하는 작업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반도체 부분에서는 시스템 반도체를 제품에 온디바이스 AI를 하기 위해서 디바이스에 붙이는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디자인 하우스고, 따라서 제품의 이 수량 자체, 제품의 종류 자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에이징랜드가 이제 지난해 11월 상장을 한 새내기주인데, 뭐 이제 상장 시기가 이런 이슈 테마와 좀 잘 맞아 떨어지면서 지금 저점을 꾸준하게 좀 높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규 상장주니까 저기가 또 오버행 이슈, 좀 유의해야 할 물량 이슈는 없을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부장님 어떨까요? 일단은 사실 가장 좀 염려됐던 물량은 1개월 보호회수였는데 이미 그 시기는 좀 지나긴 했어요. 우리가 항상 보호회수를 볼 때는 매물이 가장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 벤처금융 또 일반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지난 1개월이 23.3% 전체 상장 주식의 꽤 많은 수량이었고 238만 주였는데, 이게 그래서 잘 소화가 됐습니다. 지금 쭉 보게 되면은 전체 순매수 순매도 동향을 보더라도 누적으로 한 100만 주가 채 안 될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물론 그 사이에 안에서는 나름의 손바뀜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나왔는데 잘 안 팔고 넘어간 기관들도 분명히 좀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그만큼 좀 중기적으로 좋게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남은 수량은 이제 사실 3개월 보호에서는 뭐 얼마 안 되고 6개월이 조금 이제 한번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일반 기타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한 11만 1,000주 정도 가지고 있는 거는 매물화 될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의 특수 관계인이기 때문에 일부는 나올 수 있겠지만 많은 물량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그런 오버행 부담은 이제는 좀 많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개월에서 238만 주였으니까 다 잘 소화를 하고 지금 좀 지나간 상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에이징랜드가 이제 뭐 공모주를 받아서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상장 후에 좀 담으신 분들도 대다수는 좀 수익권에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회사의 성장은 앞으로도 좋지만 사실 주가와 성장이 함께 동일하게 늘 움직이진 않잖아요. 여기서 새로운 신고가를 기대를 하면서 홀딩을 해야 할지, 아니면 수익을 조금 확보를 해야 될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에이징랜드는 좀 박스로 좀 움직일 가능성은 일단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박스로 간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나쁘진 않죠. 그래서 이 박스권 일단은 전략을 말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거기 안에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박스권 하단에서 물량을 조금 모아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스 크기 자체는 한 43,300원부터 58,000원 사이의 박스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가격이 이제 54,2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상승하다가 58,800원 가격을 돌파를 못하면 일단 한번 팔았다가
그다음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한번 사는 그런 식으로 일정 부분을 모아가시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엑시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월 8일에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1월 9일에 이제 장중에는 신고가를 기록을 했네요. 그 이후에 좀 흘러내리다가 오늘 6거래 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10%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부장님께서는 엑시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삼성전자 이제 중심 이제 이런 이제 메모리 수공정, 메모리 검사 장비 회사고 이제 비메모리 쪽도 작년 하반기에 이제 검사 개발을 완료를 해서 아마 올해 이제 인증을 받고 또 추가적으로 관련된 이런 매출이 일단 기여를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사실 이 회사는 그렇게 상장한 지 꽤 오래됐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좀 적어서 시장에 관심이 조금 적었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상당히 좀 실적은 꾸준하게 우수상향해 왔던 그런 부분들이고 또 이제 상장사 샘CNS라는 회사의 이대주주기도 한 나름의 좀 견실한 회사인데요. 뭐 이런 차원에서 좀 뒤늦게 부각이 된 만큼 그래도 다시 조금의 더 추가적인 그런 상승의 여력은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기대를 해보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엑시콘이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고 삼성전자 AI 폰 출시를 앞두고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지금 시장에서 뜨겁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좀 더 강했습니다. 이 반도체 테스터 장비 업체로 CXL의 그 테스터 개발도 1분기 중에 완료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온디바이스 AI 개화가 테스터 장비의 수요는 어느 정도나 좀 촉발을 하게 될까요? 저는 이 회사가 원래 하고 있던 일에 조금 주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사실 이제 뭔가 일을 할 때 떡볶이집을 하는데 떡볶이가 잘 안 팔리면 오뎅도 한번 팔아봤다가 오뎅도 잘 안 팔리면 튀김도 한번 팔아봤다가 튀김도 잘 안 팔리면 피자도 한번 팔아봤다가 그런데 이제 주력은 떡볶이라는 거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주력은 SSD입니다. 소위 이제 SSD라고 하면은 우리 예전에 봤던 낸드 프레시 메모리하고 D램 부분 일정 부분 낸드 프레시 메모리가 주력이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는데 온디바이스 AI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부분은 저전력이죠. 네. 자동차라든지 스마트폰에서 AI를 제대로 구동을 하려 그러면 전기를 많이 먹을 텐데 그러면은 휴대폰 충전하자마자 30분 내에 이게 충전이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네. 다 써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는 게 온디바이스 AI를 하기 위해서는 원래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던 일부의 어떤 데이터 자체를 그 기기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이전처럼 SSD라든지 낸드 프레시 메모리가 저는 다시 한 번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회사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 회사뿐만 아니라 기본 D램이라든지 낸드 프레시 메모리 관련된 정통적인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저는 올해 조금 개화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본업이 잘 된다라는 얘기 자체는 딴 부분은 좀 뭐 성장성만 일단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트리거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전체 실적이 좋아지는 것으로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 동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시콘이 이제 주가를 보면은 지난 12월에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새해 들어서는 또 이렇게 좀 하향을 하면서 조정을 조금 받으면서 주가에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모르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삼성전자 AI 폰 공개까지 엑시콘을 좀 홀딩을 해야 될까요, 부장님? 일단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상장한 지 오래된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전에 거래가 상당히 없었습니다. 이게 뭐 일주일에 한 10만 주, 20만 주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소외됐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서야 이렇게 거래량이 지금 나오면서 이렇게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달리 얘기하면 다시 또 이런 좀 정책위에 들어갈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는 그래도 좀 염두는 해둬야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계속해서 최근처럼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게 꾸준하게 앞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좀 버리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은 지금 모 증권사의 투자 의견처럼 대략 한 2만 2천 원 정도 수준이라면은 어느 정도 그리고 또 이제 뉴스에 팔려는 움직임들도 있잖아요. 대부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는 일단 반등 시에는 조금 이제 비중을 좀 줄였다가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종목 자체의 성장성은 우수하지만 수급이 그동안 너무 없었던 만큼 다시 소외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조금 비중을 줄여보는 전략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기차 충전 관련주로 넘어가겠습니다. LG전자가 미국을 교두보 삼아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목표로 미국 현지에 전기차 충전기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고 밝혔는데 현재 이제 미국을 보면 테슬라가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장의 성장 잠재력 그리고 LG전자의 미국 진출로 인해서 좀 기대될 수 있는 낙수 효과 어떤 거 있을까요, 파트너님? 저는 사실 충전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있고요. 사실 이제 LG전자가 이 부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LG전자에는 크게 뭐 영향력 자체는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러한 부분이 딴 데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에 우리는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LG전자가 원래 하고 있던 사업의 캐파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충전 시장에 진출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단순히 일단 기대감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LG전자의 주가 흐름도 그러한 부분을 여실히 반영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충전보다는 사실은 올해의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올해 이제 전기 자동차라든지 하는 부분은 화두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충전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자, 오늘은 어쨌든 이제 LG전자의 미국 전기차 충전기 생산 공장 설립 소식이 들려오면서 아랫단에 있는 좀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 전기차 충전 관련 분야를 카테고리로 나눠본다고 하면 어떻게 조금 나눌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좀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기술 어떤 거 있을까요, 부장님? 일단 사실 워낙에 좀 방대하고 그 시장 규모도 크고 네. 이제 좀 여러 회사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요. 어떻게 쭉 보게 되면은 각 지역별, 그러니까 유럽이나 북미나 그쪽에서 잘 팔리는 차가 일단 이런 것들도 좀 표준화를 좀 주도하는 그런 양상들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아까 뭐 북미 60%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NACA라는 그런 이제 규격, 그 충전하는 그런 포트의 규격인데요. 그게 이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테슬라가 그래서 좀 계속해서 주도하고, 처음에는 이제 작년에 테슬라가 시작을 했는데 그 후에는 이제 또 포드랑 또 GM이 이거에 우리도 채택하겠다라고 작년 6월경에 일단 발표를 했고, 그 후에도 뭐 여러 업체들, 뭐 볼보, 벤츠까지도 됐고,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작년 10월에 채택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해서 아마도 이쪽 시장도 계속해서 전기차 이어서 충전 사업도 이제 테슬라가 계속해서 조금 많이 좀 가져가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충전기가 잘 되려면, 그러니까 주유소가 잘 되려면은 기름이 잘 팔리고 주유소가 살아남아야 나머지도 다 커지는데, 충전소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장성은 조금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현재 뭐 보급률이 아직은 좀 떨어진다라든지, 일단 물론 정부에서 여러 보조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크게 돈이 안 돼서 많이 좀 진출을 못하고 있는 것들은 현실인데요. 하지만 일단 대기업들 중심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룹들 중심으로 주유소 진출하듯이 이렇게 많이 좀 진출을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일단 큰 헤게모니는 이제 업체들이 많이 가져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틈에서 조금 우리 살아남을 수 있는 뭐 무선 충전이라든지 좀 더 또 빠른 그 급속 충전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의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어느 정도 조금 더 이 시장 안에서 그래도 좀 뭔가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좀 기술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44조 시장이 될 거라고 해서 주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특별히 좀 가시화되거나 뭐 그런 건 없고, 대기업들이 좀 더 끌어준 이후에 이제 좀 더 세분화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오늘 이제 관련주 가운데서 가장 강했던 상한가로 마감을 한 LG 헬로비전 그리고 SK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쭤볼 텐데, 지금 다 고사인이 들어왔습니다. 자, LG 헬로비전부터 보겠습니다. 바닥권에서 횡보세 지속을 했는데 주가 오늘 장 초반에 바로 상한가 말아 올리면서 단숨에 4,400원 선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LG 헬로비전의 힘 어떻게 보세요? 약간 좀 기대감일 가능성이 일단 높죠. 원래 이제 LG에서 LG 헬로비전이 이제 전기 충전 관련된 사업을 이제 했던 것으로 일단은 굉장히 유명했고 시장에서 보통 인지를 했고, 그러한 네. 부분들 때문에 미국 쪽에 LG전자가 이제 충전소 사업을 진출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곧장 반사 이익을 조금 얻은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LG 헬로비전이 원래 우리나라로 봤을 때 총 이제 23개 사업권역에서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충전소를 지금 한 1,300여 대를 지금 이미 또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LG 헬로비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기존에 하던 사업 자체도 원래는 조금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트리거 효과가 일단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업에 성장 모멘텀이 붙으면서 트리거가 됐다. LG 헬로비전의 이제 전기차 충전기 뭐 설치, 운영 뭐 이런 서비스를 지난해 LGU 플러스가 이제 흡수를 했고, 유지 보수, 뭐 통합 관세 서비스는 지금 헬로비전이 책임을 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LG전자의 미국 공장 구축 소식이 나오면서 LGU 플러스보다는 LG 헬로비전이 훨씬 더 좀 뜨겁게 반응을 했잖아요. 이제 실질적으로 연결고리를 형성을 하면서 저희가 좀 기대할 만한 요소도 들어 있는 건가요, 부장님? 일단은 뭐 아무래도 이제 LG
그룹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한 또 이제 관련된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LG 전자도 마찬가지 이번에 기술도 있었고요, 기사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빠져나오는 전략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본업도 뭐 통신 쪽 그렇게 썩 좋은 그런 퍼포먼스 내기 어려운 성숙 시장이고 네. 그 안에서도 이렇게 점유가 오히려 좀 크게 늘지는 못하는 그런 양상에 있는 상황이고 뭐 전기차 쪽 시장 같은 경우도 물론 충전 사업 앞으로는 많이 좀 도움은 될 수 있겠으나 일단은 이걸 가지고 막연한 기다림으로 저는 가져가는 거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 이렇게 한번 이슈화 될 때 일단 반등하고 오늘 상한가 마감했으니 뭐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조금 좀 일정 부분은 빠져나오는 전략도 우리 감안하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장기적으로야 시너지 기대가 됩니다만 지금 네. 현재 주가는 너무 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오늘은 조금 앞섰다 이렇게 생각은 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꽤 상한가로 마감을 해줬고 강한 수급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조금 챙기면서 나와보는 전략으로 5,000원 정도의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요새 SK 네트워크스로 보겠습니다. 1월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는 있는데 주가는 좀 탄력이 부족했습니다. 오늘은 SK 네트워크스 4% 정도 올라서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김성준 부장께서는 SK 네트워크스 어떤 의견이실까요? 예, SK 네트워크스는 뭐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는 그런 회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충전 사업도 좀 껴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어떻게 네. 보면은 그 충전 관련한 그런 부담은 오히려 더 크진 않다. 기대감도 어떻게 보면 또 크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물론 뭐 최근에 그래도 뭐 SK 그룹 전반적인 뭐 주주 환원책이라든지 뭐 이런 실적에 대한 그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그래도 현재로서는 좀 고사인 드리긴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은 좀 더 활용을 하면서 일단 매도의 기회를 한번 포착을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이제 고사인을 말씀드립니다. 네, SK 네트워크스가 이제 전기차 완속 충전기 업체 에버온에 지분 투자를 하고 SK 일렉링크를 인수를 하면서 전기차 충전 시장에 본격 진출을 했는데 현재 뭐 시장 내 점유율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전기차 충전소 가운데서 좀 차별화된 강점 갖고 있는 것도 있을까요, 파트너님? 사실 이제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몸부림을 많이 치고 있는 회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SK 그룹에서 약간 좀 사양화되는 사업들은 다 들고 와서 회사가 좀 많이 좀 어려웠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구조조정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전기차 급속 충전 부분에서는 SK 엘렉링크가 뭐 민간 사업자에서는 1위 부분을 일단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일단 뭐 시장의 기대는 일단 있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 SK 네트워크스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최근 들어서 AI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다 보니까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AI 쪽도 좀 붙어 있는 부분도 있고 충전소 부분도 일단 붙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일단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주가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 좀 하방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추세 일단 전 돌파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돌파 여부를 한번 확인하시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트레이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주가가 많이 눌려 있다가 추세가 완전하게 돌아선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좀 더 보면서 좀 챙겨보는 전략으로 두 분 다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은 에이징랜드와 엑시콘, LG 헬로비전 그리고 SK 네트워크스까지 살펴드렸는데요.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대구백화점이 8% 강세로 출발하면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그린케미칼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중 7%까지 오르다가 오늘 상승폭 반납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등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에서 다시금 힘을 내주면서 6%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탄소 중립주인 KC코트레도 2%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심해 광물 자원에 대한 탐사 채굴을 위한 사전 준비에 착수
착수한다는 소식 전해졌죠. 미국에서 천연가스 관권 리스를 보유한 점이 부각되면서 SH에너지화학 오늘 15%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시간에서도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해성옵틱스가 9% 강세를 보이면서 상한가 부근에 먼저 들어가 있고요. R&2 테크놀로지 등도 7% 강세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석유사업법 개정안 통과 후 계속 주목받고 있는 에코바이오, 오늘 윗골이 달면서 3% 강세로 마감을 했지만 시간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5% 정도의 탄력적인 상승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티웨이홀딩스가 3.8% 하락하면서 가장 많이 빠지고 있고요. 홍해발 지정학적 리스크의 물류주들 계속 강합니다. KCTC 오늘 4거래일째 연속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시간에서 하락 반전되면서 2.4%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흥하해운도 오늘도 14% 급등세를 이어갔지만 시간에서는 소폭 밀리면서 1%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61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이외에도 오늘 강했었던 한신기계도 1.3% 약세로 전환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나노캠텍이 4% 가까운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상보가 2.05% 하락하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오늘 5% 강세를 보여준 흑연 관련주인 상보, 시간에서 2%대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수 PB, SK오션플랜트, 김성준 부장, HPSP, 강준혁 파트너, 이노와이어리스 가지고 오셨는데요. 김병수 PB의 라이징 스탁, SK오션플랜트부터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SK오션플랜트는 3강 MNT의 사명 변경입니다. 이번에 대만 집권당이 선거에 이기게 되면서 기존의 정책이 더 이어지게 되면서 해상풍력 쪽에서 국내 기업의 수혜가 지속되지 않을까 해서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예전에 또 3강 MNT일 때 또 대만에서 수주를 받았던 그게 또 기억이 좀 남는데 성장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SK오션플랜트는 3강 MNT에서 이번에 사명이 변경된 회사입니다. 해상 플랜트, 특히 하부 구조물에 큰 강점을 갖고 있는 건데요. 대만의 집권당이 정권 연장에 이번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해상 풍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충분히 지속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특히 정책적으로 좀 중국을 조금 배척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반중까지는 아니더라도 친미 정권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의 대만 쪽에서 수혜가 충분히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SK오션플랜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3강 MNT 시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롱 프로젝트 라운드 3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이롱 프로젝트에서 수주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그리고 수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주만으로도 충분히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이번에 4분기 매출이 한 2천억 원가량 나오게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한 34%가량 성장하게 되었고, 영업이익 또한 40%가량 증가한 177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이번에 4분기도 꽤 괜찮게 마무리했고, 특히 2024년에 매출이 1조 원 이상이 나올 것이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게 됐습니다. 영업이익도 1,100억 원에 육박할 전망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물론 잘 막았고 올해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기관에서 순매수가 충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을 조금 찍고 다시 올라오는 주가의 현 상황이라면은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52주 최고가가 23,000원대였는데 그
그 정도까지의 탄력은 좀 예상을 해봐도 될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2주 신고가를 넘어가겠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분명히 저점이 11월에 14,000원을 찍고 살짝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좀 보수적으로 한 23,000원 선까지를 두고 좀 투자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준 부장의 라이징 스탁 HPSP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예,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하는 회사인데요. 이제 아무튼 고압을 사용하다 보니까 선장 공정이 증가할수록 낮은 온도라는 장점으로 인해서 수율 개선에 상당히 좀 필수적인 장비로서 떠오르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를 통해서 독점적인 이런 시장주의를 활용해서 50%가 넘는 영업이익률도 꾸준하게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HPSP가 상장을 할 당시에 이런 뭐 독점이라던가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시장이 굉장히 좀 환호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를 이번에는 성장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예, 일단 뭐 최근 시장이 다소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온디바이스 AI나 뭐 CX에 최근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있는데요. 과거에 많이 좀 상승을 보였었던 HBM 관련주라든지 또 이제 HPSP 이런 회사들을 이제 서서히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구간이 지금 오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현재 이 회사는 이제 관련된 장비를 파운드리 5개사 그리고 낸드, 디램 각 한 개 회사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하나의 포인트는 이제 인텔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지금 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삼성 파운드리랑 TSMC랑 상당한 좀 경쟁을 좀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만큼 일단 기술력을 또 그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장비 들여놓을 수 있는 그런 니즈는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 포인트는 낸드 역시 한 200단 이상 그리고 디램 역시도 이제 그 원비 디램 나노미터까지도 계속해서 미세화되면서 이 관련된 장비들이 칩 하나하나가 다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수율을 높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련 장비에 대한 니즈가 계속해서 좀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신규 장비가 이제 산화박 장비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마 이제 올해 파운드리 3사가 올 하반기 정도서부터 이제 3나노 이하 공정 아마 이제 진입을 시작을 할 것인데 이게 거기에 쓰이는 그런 장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율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될 테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적인 헤게모니를 갖기 위해서라도 관련된 장비를 드리는 그런 수요는 분명히 좀 있을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신제품 출시와 함께 바로 또 올해 연내에 매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기대감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 HBM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와 같은 좋은 반도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싼 그런 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HPSP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비 회사로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화되고 있는 반도체 시장에 꼭 필요한 종목이다인 것 같은데 한때 뜨거웠던 종목을 지금 다시 봐야 된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서는 어디까지의 좀 가격을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최근에 계속해서 주춤하고 있는 사이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대략 한 4만 원 정도 전후에서 한 번은 좀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져서 일단 어느 정도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의 대응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지난번에 51,400원에서 일단 조정이 시작했는데 이번 반등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면은 또 한번 그 돌파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목표가는 55,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선저 가격은 38,000원으로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추세가 형성된다면 정고점을 넘어서서 목표가 5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강준혁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이노와이어리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예, 이노와이어리스는 개인적으로는 AI 시대의 숨은 성장주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입니다. 5G, 6G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 시대 이노와이어리스는 어떤 매력을 좀 가지고 있는지 성장 스토리 들어볼까요? 예,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AI가 이제 어디서든 AI, 라는 그 문구가 요즘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모든 제품들이 AI를 이제 하려고 그러면 많은 이제 사물들, 소위 말해 디바이스들이 통신의 트래픽 자체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향후에 5G로의 전환 아니면 6G로의 전환 자체가 빠르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트래픽 수의 증가로 인해서 일단 통신 장비주들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이 시대 자체가 좀 빨리 일어난다면 좀 긍정적으로 봐줄 수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4G 같은 경우에는
킬러 뭐 소위 말해서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스트리밍 서비스가 바로 그 부분이었는데 5G는 사실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애플에서 이제 비전 프로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XR 시대라든지 아니면 AR 시대가 아니면 MR 시대라고도 우리가 통칭을 할 수가 있을 터인데 이러한 부분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면 이쪽이 일단은 5G의 킬러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5G의 전환 속도 자체가 더욱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통신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전에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킬러 콘텐츠의 부재라든지 더 나아가서 보자면은 코로나 부분으로 인해서의 어려움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좀 긍정적이라고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자체가 국채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투자 부분이 또 증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노와이어리스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노와이어리스의 가격적인 전략도 들어볼까요? 예, 일단 이노와이어리스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추세를 좀 돌파를 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보자면 지금 부분에서 손절 가격은 밑에 저점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이 정도가 되는데요. 28,000원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목표가를 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봤을 때는 한 35,000원까지의 상승 자체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빠졌던 만큼 35,000원의 목표가 먼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라이징스타 김병수 PB의 SK오션플랜트, 김성준 부장의 HPSP, 강준혁 파트너 이노와이어리스까지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강준혁 와우넷 파트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되며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휴림 로봇입니다. 오늘 로봇주들 종목별로 차별화가 진행된 가운데 상승한 종목 중에선 휴림 로봇의 탄력이 가장 강했는데요. 시간에서도 그 기세에 이어집니다.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4위 확인해 볼까요? 4위는 컴퍼니 K가 올라와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 업체로 지난 11일 장중 고점을 기록한 후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약보합으로 마감했지만 시간에서는 분위기 좋습니다. 4% 상승하고 있네요. 3위는 프로2000입니다. 디스플레이, 반도체 검사 장치 전문 공급 업체로 최근 우상향 곡선 그리며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되면서 약보합에 마감했는데 밑에서 대기 매수세 들어오면서 시간에서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6%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위는 그릭케미칼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장중 7%까지 오르다가 상승폭 다 반납하면서 강보합으로 아쉽게 마감을 지었는데요. 시간에서 다시금 거래량 동반하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5.6% 상승하고 있네요. 1위 확인해 볼까요? 1위는 에코바이오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업체로 석유사업법 개정안 통과 후 테마가 형성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오늘 반등에 성공하면서 마감 후에도 또 시간에서도 4%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테마주들도 시간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에너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초에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좀 강세를 보인 바가 있었습니다. 바이오가스 기반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을 생산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친환경 정제 원료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연료와 바이오 연료라든지 관련해서 바이오 화학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개발 전문 회사인 에코바이오가 이거에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매립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설비를 이미 상암에 갖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스 연료화 사업에서도 충분히 강점을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조금 강화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이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런 다툼으로 인해서 관련된 바이오 비료 쪽 관련주들이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코바이오도 관련해서 바이오
바이오 황이라든지 이런 비료와 농약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이미 올랐던 경험이 모두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강화되고 있고 좀 장기화된다면은 추가적으로도 주가 상승이 충분히 이어지거나 또는 유동성이 많이 변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좀 집중하셔서 투자 이어 나가실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석유사업법 개정 후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에코바이오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이 더 이어질 수는 있지만 변동성 확대에는 주의하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로 LG 에너지솔루션 보겠습니다. 4분기 어닝 쇼크의 성적표를 발표한 이후 지속적으로 실망감이 노출되면서 오늘은 40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39만 9,5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러다가 신저가를 다시 쓰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가 하락 가능성 염두에 둬야 할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LG 화학에서 분리되면서 상장될 때부터도 조금 주가가 좀 많이 높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2개월가량 주가가 한 15%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가총액 또한 95조 원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분기 실적이 지난해보단 좋았지만 실적이 예상보다 컨센서스보다 크게 부진했던 게 아마 이 투자 심리를 약화시킨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3,300억가량 나오게 됐는데 증권가 컨센서스를 한 40%가량 밑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닝 쇼크로 인해서 결국 2차 전지 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도 얼어붙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에코프로비엠 이런 관련 주가들도 조금 약세를 아마 보일 수가 있어서 고금리 지속과 경기 둔화 우려에 따라서 이런 전방 수요 부진이 만약에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 LG 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2차 전지들, 앞에 이제 미래 가치를 많이 땡겨왔던 이런 2차 전지 업종들을 조금 보수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테슬라의 또 약세도 있고 양극재 같은 소재 가격의 또 하락도 있고 주가도 약세를 보이는 등 2차 전지 업종이 굉장히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2차 전지의 저가 매수 타이밍이 혹시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배터리 가격에 대해서 이제 양극재 가격 그리고 배터리 가격이 어디까지 하락하느냐가 좀 굉장히 큰 관점입니다. 하나투자증권 애널리스트가 밝힌 바로는 양극재 가격이 한 올 1분기 그리고 배터리 가격까지는 한 2분기까지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좀 우려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업황은 결국 수요 회복이 가장 큰 관점인데 1월 말에서 2월 초에 이제 완성차 업체의 실적이 조금 나오게 될 텐데 이때 공개될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양극재 가격이 1분기까지 만약에 내려간다고 친다면은 1분기까지 내려가는 이 상황을 보시면서 배터리가 얼만큼 더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극재 가격은 1분기까지 하락세를 이어가겠고 또 배터리가 2분기까지 하락세를 이어갈 수도 있다. 이런 리포트가 나온 바가 있죠. 배터리 수요 증가세를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현대 HC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CES 2024에서 삼성과 LG가 로봇 사업에 공격적인 행보를 드러내면서 로봇주가 관심을 받는 가운데 특히 AI 로봇주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대 H도 관련주로 부상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21% 급등을 했는데요. 좀 더 연속성 있는 시각으로 대응해봐도 좋을까요? 네, 현대 HT 같은 경우에는 미래 먹거리 있고 인공지능 AI,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지목이 되면서 특히 관련주에서 좀 많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홈 기기를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관련해서는 2020년 AI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영위하는 유비테크 로보틱스의 국내 파트너인 JM 로보틱스와 이런 스마트 홈 네트워크를 구축한 바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AI와 로봇 관련주로 아마 이름을 올린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CES 2024에서 이제 AI가 화두로 등장하고 되었고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앞다투어서 AI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현대 HT가 아마 좀 많은 관심을 받았다라고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고 결국에 현대 HT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는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에서 개인들의 투자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중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세계 1위인 AI 휴머노이드와 협력에 관한 이제 이런
매수세는 충분히 이어지고 있는데 홈 오토메이션 사업을 이제 시작한 이래 기술력으로서는 홈 오토기기 및 이제 비디오 도어폰을 개발하면서 국내 아파트 쪽에서 충분히 많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홈이라든지 이런 데서 관점을 받을 수가 있어서 주가적으로는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지만 CES 2024를 비롯한 이런 테마성 있는 이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투자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저번 주에 이어 연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는 일본 증시와 달리 중화권 증시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상해지수 0.1%, 강보합권, 선전지수가 0.3% 하락했고요.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가 이 시각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정책금리인 1년 만기 MLF 금리를 5개월 연속 동결했습니다. MLF 금리는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의 기준이 되는데요. 오는 22일에 발표 예정인 LPF도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금리 인하를 예측한 시장과는 달리 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장의 혼조세에 한몫했습니다. 중국 관련 뉴스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는 배터리 음극재 핵심 소재 흑연의 수출 통제에 나선 바 있죠. 주말 사이 중국 정부가 한국의 주요 배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흑연 수출을 허가한 걸로 전해지면서 한시름 덜었는데요. 다만 향후 미중 관계 악화 등으로 중국의 흑연을 비롯한 핵심 광물 자원의 수출 통제가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0.19%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하루 쉬어가고 4일만 거래가 이어집니다. 현재 시간으로 15일 마틴 루터킹 기념일로 하루 쉬어가니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조금 전에 LNF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매출은 6,500억 원, 영업이익은 2,8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소식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